이제 완전히 기득권층으로 굳어진 거죠. 근데 이 사람들 아직도 자기들이 저항운동을 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가 되냐면 기득권을 갖다 2세한테 그 상속까지 해주는, 기득권에 저항하는 게 진보였잖아요. 지금 벌어지는 게 그거잖아요. 저 사람들이 법과 절차 무시하잖아요. 왜냐하면 법과 절차 위에 자기들이 있다고 믿거든요. 인민의 의지를 받아서 선출된 권력이니까 도대체 누가 통치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대통령은 그냥 허수아비고 대통령 상황 파악 자체를 못 하잖아요. 힘도 없고 권한도 없고 몰라가 이제 확정됐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끝장입니다. 오늘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진 교수가 책을 하나 냈습니다. 진보는 어떻게 몰락하는가. 그 전에 이제 보수에 대해서도 책을 한 권 쓴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진 교수님이 진보는 어떻게 몰락하는가, 이 좀 얼마나 좀 팔렸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게 18,000부 18,000부 정도를 들었습니다. 일주일 전쯤에. 기대한 것보다 많이 나갔어요. 많이 나간 거예요? 기대치는 10,000부 좀 넘는 거? 그렇게 예. 기대를 했었고요. 네, 네. 이 주제로 오늘 진 교수와 얘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진 교수님 원래 어쨌든 이 대표적인 진보 농계이셨으니까, 근데 요즘에 누구보다도 신랄한 비판을 하고 계시니까 진 교수께서 생각하는 진보의 잘못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다. 그러니까 하나는 유물론적인 측면하고 관념론적인 측면. 아이고, 예, 용어가 어렵습니다. 예. 유물론적인 측면은 뭐냐면 먹고 사는 구조가 이제 생겨버린 거예요.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때 10년 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권과 결합하는 것들을 연습을 했고, 그동안 경험을 했다. 네, 오랫동안 이제 굶주렸다가 이번에 정권 들어와서 3년 4년 사이에 이제 완전히 기득권층으로 굳어진 거죠. 네. 우리 사회에서도 사실은 한국 사회가 산업 사회에서 이제 정보화 사회로 넘어오면서 이른바 디지털 경제를 담당하는 게 이 40, 50대들이잖아요. 이들이 되게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대학 다닐 때 운동권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사실 그 운동권적인 흐름 속에도 같이 있었죠. 같이 시대의 호흡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고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얽혀져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이번에 은수미 봤죠? 성남시장. 그 조그만 데인데 27명이 지금 들어왔단 말이죠. 생각해보세요. 서울 시내에서 전체 구에서 강남군가 어디 서초군가 거기 하나 빼고는 다 민주당이죠. 그 다음에 그 구청장 밑에 얼마나 많은 자리들이 있겠어요? 서초구만 빼고. 그 다음에 의회들 있잖아요. 시의회, 구의회. 거기도 다 민주당이 거의 100% 민주당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의원들이 180명이에요. 거기서 지역구에 가면 이제 지역구가 있잖아요. 그 밑에 또 딸린 식구들이 있겠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딱 등장하면서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몇천 개가 되잖아요. 보통 한 3,000개 정도 얘기하죠. 그러면 거기 앉아가지고 또 자기 사람들 다 썼겠죠. 이런 사람들이 강고한 일종의 기득권층으로 자리를 딱 잡은 거죠. 이게 물적 토대고. 근데 이 사람들 아직도 자기들이 저항운동을 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들이 기득권하고 심지어는 뭐가 되냐면 그 기득권을 갖다 2세한테 그 상속까지 해주는, 세습까지 해주는 그 단계에 이런 거죠. 비판했던 그 기득권 그게 흐름을 그대로 닮았다. 그렇죠. 조국 사태도 사실 결국 그 세습 문제잖아요. 결국은 자기의 지위와 이런 것들을, 기득권을 세습하는 과정 속에서 벌어진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의 그 물적 토대가 끝난 거죠. 우리는 옛날에 기득권에 저항하는 게 진보였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진보 세력이 돼버린 게 있겠고, 자체가 주류가 됐고 기득권 세력이 됐다. 그래서 지금 38% 콘크리트 지지율이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또 다이아몬드 지지율이라고 자랑하더라고요. 결코 안 깨지는 게. 그 중에 내가 볼 때 절반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권으로 뭉쳤거든요. 그러니까 이권으로 뭉친 사람들은 일단은 말이 안 통해요. 이권 앞에서 논리고 이성이고 합리고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나의 이해관계가 결합되는 거니까. 그런 게 있겠고, 나머지 절반은 상당 부분 거기 세뇌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낙곰수를 10년 동안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들어가게 되면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사이트니 뭐니 이런 데서 다 배척하잖아요. 맨날 같은 말만 들었기 때문에 이게 굳어버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강고한 하나의 기득권층을 옹호하는 우리 콘크리트 지지부대가 이제 딱 형성돼 버린 거죠. 그 두 번째는 이제 관념론적인 측면인데 이 사람들의 사고 방식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적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세요. 제가 딱 그 세대잖아요. 네.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뭐였냐면 파쇼였거든요. 그냥 네. 군사 파쇼였습니다. 네. 우리가 민족중흥의 역사적 저 사명을 때까지도 그랬습니다.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네. 그러니까 개인주의고 자유주의가 없었어요. 그냥 대통령이 최고다 이렇게 배우다가 대학에 가가지고 확 돌아선 거죠. 딱 들어서가지고 우리는 그다음에 NLPD예요. 민중민주주의란 말이죠. 인민민주주의. 그다음에 미국식 민주주의는 뭐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해서 배척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 어영부영 정권에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한 청년기를 보낸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운동 경력으로 정치에 들어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정치주의적 사고방식, 이른바 인민민주주의적 사고방식과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적 시스템이 계속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지금 벌어지는 게 그거잖아요. 저 사람들이 법과 절차 무시하잖아요. 왜냐하면 법과 절차 위에 자기들이 있다고 믿거든요. 그 일종의 혁명 권력이에요. 자기들은 헌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재헌 권력이거든. 초법적인 존재. 그렇죠. 법률을 제정하는 사람들이지 법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늘 하는 말이 선출된 권력이라는 거죠. 인민의 의지를 받아서 선출된 권력이니까 그 밑에서 사법부도 따라야 되는 거고 감사원도 따라야 되는 거고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하는 것을 다 검찰에 따라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는 건데 그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서는 바로 뭐냐. 삼권 분립, 권력 분산이라는 것은 선출된 권력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견제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으면 사법부는 뭐예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잖아요. 그다음에 검찰도 사실 준사법부잖아요. 이런 것들 사이에 견제가 되어야 되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 사람들은 그 밑에 지도자 밑에 모두가 복종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출 권력도 사실은 그 국민이 위임한 권력인데, 그렇죠. 그죠? 아니 그런 논리라면은 박근혜는 탄핵은 누가 시켰습니까? 박근혜는 선출된 권력이었는데 헌법재판 가는 데는 뭐 선출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자기들의 정권 자체를 놔야 돼 지금. 그게 맞다라고 하면 당신들 지금 정권 내려놓고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박근혜 다시 불러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고. 뭐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선출된 권력으로서 그 민주주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히틀러잖아요. 히틀러도 비슷한 42%인가 43%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보다 1%, 2% 더 많이 받은 것뿐이에요.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제일 먼저 한 게 그 권력 분산, 쉽게 말하면 권력 분립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의회를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에 대한 통제가 막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들도 만들면은 법이 있으면 법은 일반적인 거잖아요. 개별 사안을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법을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개별 사안 때문에 법을 만들어. 그래서 만든 게 뭐 한동훈 금지법, 그 비밀번호 강제 해제하는 거. 지금 또 오다 보니까 또 누구 금지법이더라? 윤석열 금지법이 나왔더라고. 금지법. 집행정지 신청도 못하게 만드는 법.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그 판사 금지법이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개별 사안을 가지고 법률을 만들어 버린다는 게 뒤집힌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법에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치주의라는 것은 대통령부터 모든 사람들이 법을 따르고 법에서 누구나 평등하고 법에서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게 법치주의잖아요. 근데 그들은 위에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얼마 전에 그 홍세화 선생님이 얘기한 대통령이 아니고 임금님 그러니까 군주제죠. 비슷한 맥락 같아요. 조선 왕조보다 더 심해요. 조선의 임금님들도 국법 따랐어요. 경국대전 뭐 이런 거 국법을 따랐는데 이분들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이 잘 얘기하는 게 선출된 권력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레토릭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통치행위예요. 통치행위다. 아니 대통령이 통치행위라는 것도 법 아래에 있는 거지. 법을 깼으면 잘못된 거잖아요. 통치행위가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이 자유민주적 사고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지.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의 통치 행위니까 처벌할 수 없다 뭐 이런 논리라고 한다면 법에 예외가 있는 거죠. 초법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를 해버려요. 저 사람들은. 그걸 보면 저는 얘들이 그냥 뭐랄까 애초에 포매팅 자체가 잘못된 거다. 너무 맥락으로 보면은 예를 들면 청와대 뭐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 주변에서 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근데 그게 자유민주주의적 관념이에요. 네. 저 사람들은 운동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은 사람들만 이렇게 모인 겁니다. 운동 조직으로 그러니까 구성됐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청와대 뭡니까 비서실장부터 뭐 정무수석, 온갖 정무수석, 무슨 수석, 네. 민정수석부터 행정관부터 온갖 사람들이 지금 기소된 사람만 10대 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 전체 8개 부서가 다 연루됐다는 건 뭐냐면 그 청와대 자체 작풍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아, 풍토가. 그 작품 자체가 뭐 관념이 잘못됐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본인들은 그게 잘못됐다는 걸 몰라요. 사람을 바꿔주지 않으면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날 수도 근데 있겠네요. 바꿀 사람이 없어요. 바꿀 사람이 어차피 없어요.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왜냐하면 저 당 대표도 누굽니까? 저 이해찬 씨고 이거 운동권 선배잖아요. 아, 과거에. 그 다음에 뭐 삼철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말 좀 하는 사람들 다 쳐냈잖아요. 금태섭 씨 나갔고. 그 다음에 뭡니까? 조홍천 씨는 얻어맞고 있고. 그럼 앞으로 그 예상되는 청와대 개편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인적 구성에 변화가 올 가능성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누구를 갖다 놔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뭐 그나마 일 좀 했던 애들은 또 다 나가서 의원 됐잖아요. 예, 예. 의원 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 뭐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도대체 누가 통치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 실질적으로 누가 누가 통치를 하는지 대통령은 뭐 분명히 대통령이 하는 거 아니고.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은 그냥 허수아비고 대통령이 상황 파악 자체를 못 하잖아요, 지금. 예, 상황 파악을 못 하고 자체를 있다. 못 하고 그 사람들이 만드는 매트릭스에 지금 갇혀 있죠. 이번에도 사과문을 발표했잖아요. 아, 예, 예. 사과문을 발표한데 뭘 잘못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사과를 하면서 검찰 반성하라 그러잖아요. 예. 웃기는 거잖아요. 사람을 딱 때려놓고 반성합니다. 그 다음에 너 반성해. 이런 거. 예.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너도 반성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현실 파악 자체가 없고 대통령마저도 그들이 이제 짜놓은 매트릭스 안에 지금 갇혀서 그러니까 재가를 했잖아요, 그거를 대통령이. 예, 지난번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신이다라고 너희들 그거 하지 말아라고 말렸어야 되거든요. 추미애, 네. 추미애가 막 미친 짓 했잖아요, 거의. 그러면 그 미친 듯이 날뛸 때 제재를 했어야지.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오히려 많은 언론들, 뭐 저도 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상황을 좀 정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벌써. 근데 대통령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내가 볼 때는 권한이 없는 것 같아요. 권한이 없다. 네, 권한이. 힘이 없다. 정치적인 힘이 없다.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비상식적인 그 행동을 계속하는 거고. 지금 보세요. 그 지지율이 뚝뚝 떨어졌잖아요. 예. 지금 보니까 뭐 60이고 30 몇 %거든요. 예, 36점 그렇죠. 몇 퍼센트 예, 나왔는데 중도층은 다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옛날에 뭐 김대중 정권이나 아니면 그 밖에 보수 정권이나 생각해 보게 되면 이쯤 되면은 이미 오래전에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을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 전체, 당 정청 전체가 피드백 시스템이 망가진 거예요. 예. 이게 딱 신호가 오면은 적신호를 주는 걸 적신호를 받으면 고쳐야 되는데 적신호를 보내는 사람들 다 잘라낸 거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 고쳐질 전망도 안 보이고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몰락은 이제 확정됐다. 남은 것은 시간이다. 얼마나 오래 걸려서 몰락하느냐 뿐이고 거기서 최대의 변수는 바로 뭐냐면 야당,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이 얼마나 개혁적인 보수로 거듭나느냐. 그 속도와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미 어느 정도 여권의 흐름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람들이 지향하던 가치를 다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다 배반해버렸잖아요. 근데 가치 없이 어떤 정치 세력이 오래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하,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정치 스킬만 가지고 버틸 수는 없는 거죠. 차기 주자 중에 누가 좀 세게 새로운 어떤 뭐 변화, 가치를 내걸고 드라이브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다른 정권이면 정상적인 정권이면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런 당에는 주류와 비주류가 있어요. 네. 이견 그룹이. 그렇기 때문에 주류가 아닌 비주류들이 치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명분으로 해가 주류가 돼버려요. 네. 그런데 민주당 보세요. 그거 없잖아요. 지금 보면 가장 날뛰는 게 이낙연이에요. 네. 이낙연이 제재를 해야 되는데 같이 편들어 주잖아요.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을 그어야 되는데 못 긋잖아요. 왜냐하면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당이 일색화됐기 때문에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당내 친문 주류한테 잘 보여야 되고 네. 그래야 일단 후보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은 딱 입씻고 있잖아요. 예. 가끔가다 쟤들 마음에 드는 말을 한마디 톡톡 던지다가 아니면 가끔 비판적인 얘기를 했다가 탁 맞으면 싹 또 도망가고 재고 있죠. 간복이. 좀 눈치를 본다. 눈치 보고 있는 거고 이런 상태에서 왜냐하면은 그들도 후보가 되려면은 어차피 그들
친문 주주하고 호흡을 맞춰야 되고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도 아마 문제의식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래도 그래 뭐 엄중히 보고 있습니다 이러더니 최근에 그것도 엄중히도 없어졌잖아요. 네. 무조건 편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몰락해 가는 거죠. 네, 진중권 교수와 함께 진보는 어떻게 몰락하는가, 진 교수의 책 제목인데 그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얘기 들어봤습니다.